그럴 때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고 애들이 확 무기력해지거나 갑자기 성적이 확 떨어지거나 그런 아이들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이럴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 얘가 공부를 못하는 거, 혹은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 뭐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 이런 게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좌절하시는데, 근데 사실 아이들은 되게 잘 자라요. 그게 이제 이 시기에 부모의 과제가 되는 거죠. 자기 결정력에 대해서 책을 써주신 김혜원 작가님을 모시고 청소년기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결정력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자기 결정력이라는 건요, 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선택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실행하고 옮길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결정해 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른들 중에서도 아직 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꾸려가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청소년기 이런 자기 결정력을 잘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결정력이 요즘 친구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부족하다던가 지금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 못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료 현장에서 볼 때 좀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나요? 우리가 클 때는 부모들이 막 이렇게 일일이 다 뭐 학원 스케줄을 짜주고, 뭐 너는 뭘 해야 돼 라든지 요즘에 가장 유망한 직종은 뭐야, 뭐 이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스스로 좀 맨땅에 헤딩하기도 하면서 그런 잘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잘 알면서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이런 게 좋은 거야, 뭐 학원은 이런 걸 해야 돼, 뭐 문제집은 어떤 걸 풀어야 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아이들한테 자꾸 어른들이 말을 해주고 정해주고 이게 정답인 것 같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로드맵을 짠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해요. 맞아요. 아이의 인생을 내가 그린 지도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좀 엄마들이 아이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인생은 아이가 주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외국에 있는 소아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느끼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가족들이 이렇게 경계가 희미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조금 가족들 안에서 조금 더 내 뜻대로 해야 돼, 엄마가 정해주는 대로 해야 돼 라든지, 혹은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라든지, 경계가 좀 희미하고 내가 뭔가를 같이 해야 돼, 관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아이의 어떤 성취, 그게 학업이든 뭐 대학이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아이의 성취를 마치 부모의 성적표처럼, 아이가 잘 되면 부모 인생 성공이고, 아이가 뭔가 대학을 입시를 잘 못하면 부모 인생은 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또 부모와 아이들에게 압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러면 내 마음을 추스리고 다음번 스텝으로 뭘 할 수 있겠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진짜 강한 사람이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를 경험할 기회가, 안전하게 실패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할 기회가 아이들한테 많이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부모가 정해놓은 방향대로만 달려오다가 방향을 또 잃어버린 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특목고를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쭉 엄마가 정해진 로드맵으로, 보통 요즘 영어 유치부터 시작해서 선행해서 뭐 이렇게 쭉 해서 그 특목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요즘 입시 제도가 빠르게 바뀌잖아요.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너 거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냥 일반고 가서 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엄마가 방향을 수정할 때라든지, 혹은 엄마가 정해준 방향대로 쭉 가다가 가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오네, 이렇게 좌절을 경험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아이들이 갑자기 방향을 딱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진짜 뭐 이렇게 통 누워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또 지나치게 이제 착한 아이들 중에서 학한아이 증후군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는 대학 입시까지는 잘했어.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갑자기 방향을 확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에 이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임상심 선생님들이나 정신과 선생님들이 상주하는 대학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신과 선생님들도 애들이 갑자기 거기서 딱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제 뭘 해야 되지? 왜냐면 정답도 없고 정해진 길도 없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고 애들이 확 무기력해지거나 갑자기 성적이 확 떨어지거나 그런 아이들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불안에서 비롯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뭔가 미디어에서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누구는 어느 유치원 나왔대, 누구는 요즘에 선행을 어디까지 한대, 뭐 이런 얘기들을 뭐 SNS나 미디어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점점 더 부모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뭔가 그 길을 못 가고 있는 우리 아이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그 불안을 견디는 게 사실은 부모의 역할인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부모가 불안한 마음, 그 불안을 견뎌야 된다. 이걸 책 속에서는 분리개별화라는 말로 좀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그 분리개별화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그러니까 분리개별화는 그 걷기 시작하고 막 기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저기 뭔가 신기한 게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거를 보러 탐색하러 막 가다가 또 엄마랑 떨어지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한번 딱 쳐다보고 엄마가 이렇게 괜찮아 그게 끄덕끄덕 주면 또 가서 막 만지고 이런 신체적으로 부모로부터 안전한지 떨어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안전하게 부모로부터 독립해 가는 과정을 그 분리개별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 자녀를 보내주는 것도 분리개별화죠. 막 나의 귀엽고 사랑스럽고 나만의 아이였던 것 같은 아이가 떠나서 이제 엄마랑 같이 안 있겠다 그러고 엄마랑 안 놀고 친구랑 노는 게 더 좋다 그러고 그런 것도 이제 견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시기에 부모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개별화라는 게 아이 때만 아이가 해야 될 발달 과업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책을 보면서 이거 부모도 나도 지금 분리개별화를 겪고 있는 거구나. 내가 잘 겪어서 잘 겪어내면서 아이를 잘 이렇게 떨어뜨려 줄 수 있어야 청소년기도 아이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 부모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막 반항을 하고 괜히 막 하는 엄마 말에 아빠 말에 반대하고 할 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그 아이들이 좀 반항하고 이럴 때 부모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뭔가 사랑스러운 아이가 없어졌어. 좀 내 말 잘 듣고 착하고 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가 끌고 가면 끌려오던 아이가 약간 없어진 그런 상실감을 부모님들이 또 느낄 때 네, 또 좀 아이가 부모로부터 떠나서 내가 해보려고 할 때 어떤 거리감? 이런 거를 또 애들이 독립하는 시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에 부모님들이 좀 거리감, 상실감 이런 거를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들을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때 그런 거리감이나 상실감을 견딜 수 있어야 아이에게 말을 할 때 넌 왜 그랬어? 라든지 약간 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넌 맨날 말만 그렇게 해놓고서는 실제로 하는 건 없잖아 라든지 이런 좀 비난하거나 아이한테 탓을 하거나 혹은 뭐 아이의 의견을 약간 무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야 엄마 말이 맞아 뭐 하다못해 뭐 수능 볼 때 선택 과목 고를 때도 이게 맞아 뭐 요즘에 트렌드는 이거래 이 과목을 받아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 이런 걸로 부모님들이 나는 이 과목 싫은데 난 이 과목이 더 좋은데 뭐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다투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할 때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부모의 얘기를 엄마는 이런 게 걱정이야. 이 과목은 이런 게 어렵다고 하던데 좀 그러면 아이하고 그 걱정되는 포인트를 줄여가서 가야 되는데 뭔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제일 좋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하고 말할 때 중요한 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딱 원하는 걸 말씀을 안 하시고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 너는 몇 학년인데 아직 이런 것도 알아서 못하니? 이런 거는 그냥 이걸 이렇게 해. 뭐 학원 갔다 왔으면 숙제를 바로 해야지. 학원엔 지각하지 마라. 뭐 학원 숙제는 학원 가기 전까지 다 해가지고 가.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하게 딱 말하면 되는데 그냥 나 왜 알아? 몇 학년인데 아직도 스스로 알아서 못하니? 이 정도 되면 알아서 할 줄 알았지. 이런 말들이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런 말들이 아이한테 좀
좀 속상함, 엄마가 나를 안 믿어준다라는 느낌 그런 걸 줄 수 있어서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이런 딱 원하는 걸 숙제를 잘 했으면 좋겠다. 숙제를 학원 선생님이 너 요즘 숙제를 거의 안 해온다고 하던데 알아서 잘 할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더 낫지. 너는 왜 숙제도 알아서 못하니? 이렇게 좀 돌려서 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은 건데 끼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돌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오디션을 보러 가겠다, 공부하기 싫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냥 한번 해봐라 지지를 해줘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근데 이제 아이들 때는 저는 사실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되게 뭐 사소하거나 황당한 꿈이라도 꿈이 있는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꿈이 없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애들이 꿈이 없어지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의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꿈이 있는 거는 사실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학원이나 어떤 교육을 받아보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돌 하는 그 뭐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보거나 대부분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혹은 연기학원 같은 데 가면 정말 이제 바른 자세부터 시작해서 연기부터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 자세로 서 있기, 막 3시간 동안 벽에 서 있기, 뭐 발성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거 되게 힘든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직접 깨닫게 네네.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그게 사실은 초반에 연기나 이런 춤 같은 걸 배울 때 굉장히 고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잘 지나가는 아이라면 혹은 좀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지나가는 아이라면 근데 소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거나 소질이 있거나 근성이 있거나 근데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이건 나의 길이 아니구나. 야, 이게 공부보다 더 어렵구나. 이런 걸 아이들이 이제 깨달아 가기도 하는 거라 그냥 무조건 안 돼. 뭐 하지 마 보다는 뭔가 한번 해보고 이거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길을 가다 보면 학원에 있는 선배들한테 얘기를 듣기도 하고 이거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자기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잘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이 입시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체능에 조금 더 힘을 쏟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예체능이 뭐 입시에 그렇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결정력에 어떤 도움을 준다 이런 게 있나요? 부모님들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게 입시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체능이라는 게 아이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기가 뭐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고 또 예체능을 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운동하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자기 조절하는 힘을 키우고 뭔가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확 낮춰주는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좀 너무 긴장된 상황에서 늘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좀 스트레스를 풀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이런 힘들과 시간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 결정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공부만큼 중요한 뭔가 나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돌아보는 힘,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돌아보는 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관계를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결하고 이런 감정을 다루는 힘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게 이제 사회정서학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운동이라든지 혹은 뭐 예술 활동이라든지 좀 재밌는 활동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뇌를 좀 쉬게 하고 공부를 더 잘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정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 보면은 무분별하게 SNS 환경에 노출되고 또 디지털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뭔가 젠더 갈등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정치 편향도 생기는 것 같고 이런 왜곡된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온라인에 너무 다양한 정보가 있고 우리 애가 뭘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가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혹은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이 너무 양산되기도
하고 또 온라인에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사람을 사귀는 스킬, 그런 방법들, 관계를 맺는 것들이 좀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보고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할 때도 너는 틀렸어, 이게 맞아, 이런 거보다는 아이가 생각하는 걸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넌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유튜버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다른 의도는 없었을까? 뭐 그 사람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는 유튜버는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하고 제일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치킨 시켜 먹을 텐데 애들이 바쁘니까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애가 뭐 먹고 있을 때 마음 편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요즘에는 뭘 하고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뭐 하고 노는지, 뭘 보는지, 무슨 유튜브를 보는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거에 대한 너의 생각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 주는 게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끌고 가는 것보다 스스로 내 생각에 대해서 돌아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오라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대화를 통해서 좀 이끌어내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느끼는 게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부모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대화를 계속 하면서 아이의 생각을 물어봐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의 역할 중에. 근데 저는 사실 친구 같은 부모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부모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친구 같은 부모는 아니지만 좀 부모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왜냐하면 친구는 좀 서로 대등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내 얘기를 하면 부모가 나를 혼내거나 네 생각이 틀렸다고 단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네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어제 진료를 보는데 어떤 엄마, 제가 혼자 되게 오래 다닌 엄마인데, 엄마가 이제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 되는 아이인데 공부 얘기 요즘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한 얘기가 자기가 이렇게 애를 오래 키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부모의 역할은 엄마는 네 편이다. 그리고 밖에서 네가 고생하고 막 시달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집에 오면 적어도 엄마랑 있을 때는 편안하다. 엄마랑 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해도 된다. 라는 느낌을 아이한테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뭔 말을 해도 엄마는 잘 들어줘. 내 생각에 엄마는 관심이 있어. 엄마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내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아이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방향을 잡아가는, 스스로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을 진료실을 찾아오신 분께서 해주셨네요. 이제 마무리로 진짜 한마디 만약에 못한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부모님들이 제일 힘드신 게 지금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이럴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 얘가 공부를 못하는 거, 혹은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 뭐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 이런 게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좌절하시는데, 근데 사실 아이들은 되게 잘 자라요. 제가 농담처럼 남편보다 아이들이 더 잘 변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잘 자라요. 그리고 아이들의 뇌도 자라고,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나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자라고, 이런 자기 결정력이나 자기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힘도 자라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실 때도 지금이 끝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좀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아이와 함께 그 아이의 인생의 여정에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